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현재 기본편으로 들어가서 시장의 참여자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참여자들 시리즈 4편, 기부금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펀드는 원래 용어는 인다우먼트 펀드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재단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얘기해요. 이게 사실 몇십 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자금을 그냥 예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직접 운용을 하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하버드 대학처럼 투자하는 방법,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그런 자산 분배를 따라하는 방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페이퍼에서 나온 도표인데 하버드 예일대의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그냥 6대4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꾸준히 냈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결에는 대안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안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통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등이 아닌 상품들을 얘기해요. 원자재, 외환, 부동산처럼 잘 알려진 대안투자 상품도 있고 천연자원, 미술품, 와인 등도 그런 대안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이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2016년도 자산 배분을 보시면은 40% 이상이 이런 대안투자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이어서 보시면은 이 페이퍼에서는 포트폴리오 수익의 거의 90%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로 설명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결국 자산 배분에만 신경 쓰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보기 전에 알파와 베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금융학 처음 배우시면 개론 수업에서 나오는 그런 기초적인 식인데 수익률을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 보면은 첫 번째는 알파, 두 번째는 베타, 그다음 부작용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타는 포트폴리오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연동되어 있는지, 베타가 1이면은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고 베타가 2면은 주식시장이 10% 상승하면 그 2배인 20%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 곱하기 주식시장 수익률. 그 다음 알파는 실력을 얘기해요. 코스피에 대한 베타가 1이고 코스피가 10% 상승하면 베타에 의해서 내 수익도 10% 상승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 수익이 12% 상승했으면 이 알파는 2%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에서 2%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2%가 무작위성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알파가 계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알파와 베타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런 부분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나의 수익률, 이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은 베타는 이 기울기예요. 베타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베타 값이 높을수록 주식시장 움직임이 요만큼만 움직여도 내 수익률은 크게 움직이고 조금만 내려도 크게 읽겠죠. 그래서 베타는 이 기울기고 알파는 이 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 즉 자기의 실력이 높아지면은 베타가 똑같더라도 더 위로 올라가겠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다 같이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는 더 많이 따고 내릴 때도 덜 읽고 그게 알파고요. 그러니까 알파는 실력, 베타는 그냥 레버리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실력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개별 기업 주식에도 적용되는 개념들이에요. 베타가 높은 주식들은 성장주들이 있겠고 베타가 낮은 주식들은 유틸리티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수익이 베타에서 오는지 알파에서 오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누구나 수익을 내죠. 그 중에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냈을 때 단순히 내가 레버리지를 높이거나 베타가 높은 주식을 사서 수익이 높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알파가 있어서 높은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승장에서 수익률 자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베타에 대한 노출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표로 돌아가서 포트폴리오 수익 변동이 거의 90%가 자산 배분에 달려 있다고 하면 결국 자산 배분에만 신경 쓰라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종목 선정보다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샘플 스페시픽해요. 다시 말해서 이 논문들이 어떤 펀드를 대상으로 연구했느냐, 그 데이터가 어땠냐에 따라서 이런 퍼센티지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나온 다른 논문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 펀드들을 측정했더니 33%에서 7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버슨 교수님이 예일대학교 교수님인데 2010년에 또다시 낸 논문에서는 어떤 펀드들이냐, 어떤 시기냐, 그리고 어떤 통계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가 다 달라진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자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주식을 순매수하는 펀드나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 패시브 ETF일수록 자산 배분이 중요해지고, 롱숏 에퀴티나 마켓 뉴트럴 전략, 저번 편에서 이제 다뤘던 이런 전략 등에서는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전략들은 한 종목을 매수하고 또 다른 종목을 공매도 함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노출도, 그런 베타를 거의 없애다시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알파, 자신의 실력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기관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고, 시청자분들처럼 개인 레벨에서 투자와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이런 자산 분배 대 주식 종목 선정의 중요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매수 포지션만을 가지시잖아요. 뭐 주식을 공매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사셨다고 코스피 선물을 뭐 숏해서 해지하는 분은 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가요. 대다수의 분들은. 다시 말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포지션만 잡는 분이시라면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설 매매라는 걸 하는데, 스프레드 매매를 되게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뭐 항공주를 매수하고 기술주를 공매도 한다든지, 시장의 참여자 시리즈 3편에서 나온 그런 롱숏 에퀴티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덜 영향을 받고 그런 하위 레벨의 아이디어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자산 분배에 대해서 좀 덜 신경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인다우먼트 펀드로 돌아가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식 채권 펀드의 2배가 되는 수익을 꾸준히 20년 동안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수익이 월등한 이유는, 이 인다우먼트 펀드들은 자금 규모가 몇 조, 몇십 조 단위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 배분에 역량을 집중을 많이 해요. 그리고 3편에서 나온 헤지 펀드들의 그런 차익 거래 같은 영역 말고 이런 자산 배분 운용을 하는 영역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방법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실력이겠죠. 뭐 자산을 주식에 배분할 때 종목 선정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선정을 잘한다든지, 그런 비율을 잘 정한다든지, 실력에서 오는 초과 수익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변동성을 감수하는 것이겠죠. 베타를 늘리는 것. 주식 같은 경우에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명제가 진리라면은 베타를 늘리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월등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실 확률을 감수하는 것. 사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랑 손실 확률은 동일시되죠. 금융세계에서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근데 지금 개인의 자산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식이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을 때 일시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언젠가는 복구될 그런 손실들. 반면 여기서 손실 확률이란 아예 영구적인 손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확률이 있는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것 등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은 은행 예금보다 더 많은 변동성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명제가 틀리지 않다면 장기적인 손실 확률은 크지 않죠. 하지만 코스닥 잡주에 투자하는 것은 상패나 파산을 감수할 수도 있으니까 변동성뿐만 아니고 이런 손실 확률도 감수를 하는 거겠죠. 보통 주식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다 들어가는데, 이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케이스에서는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이 연관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회사가 잘 못 떠서 손실을 낼 확률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유동성이에요.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언제나 출금 가능한 일반 예금보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적금이 이자를 더 주죠. 그게 다 유동성 프리미엄이고, 금융자산 중에서는 이런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동일한 리스크임에도 더 초과 수익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들은 실적이 안 좋으면 환매 압박에 시달려요. 고객들이 돈을 찾아가려 하는 거죠. 그나마 헤지 펀드들은 락업 피리어드라고 환매를 안 해주는 기간을 뭐 3년 정도 정해놓는 곳도 많아요. 근데 그 기간이 막 10년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다우먼트 펀드들은 실적이 몇 년 안 좋다고 뭐라 하고 돈을 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환매 압박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사모펀드나 부동산처럼 5년, 10년, 15년 걸리는 투자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동성이 결국은 베타와도 연관이 있어요. 유동성 압박이 없으면은 베타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보다 더 높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공부를 하셔서 실력을 쌓든지 아니면 변동성을 감수하고 내 자산이 왔다 갔다 손실 입고 이익 보고 하는 걸 더 많이 감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손실 확률을 감수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현금화를 못하는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죠. 손실 확률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네 번째, 이 유동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20대, 30대 분들. 은퇴에 가까운 분들이시라면 이 유동성을 포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은퇴 시기가 오면 이제 자산에서 현금을 빼서 써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20대, 30대이고 은퇴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라면 유동성을 포기하고 초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공짜 점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자산 배분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2000년대 이후로 어떻게 투자했나 보시면은 미국의 주식 비중은 계속 줄이고 다른 비중들을 늘리는데 특히 사모펀드의 비중을 되게 많이 늘렸죠.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Accredited Investor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PEX나 PSP 같은 사모펀드 ETF도 있어요. 제가 이쪽 ETF는 잘 몰라서 추천은 섣불리 드리지 못하겠는데 보통 배당이 뭐 7에서 10% 정도 높고 배당이 높아서 배당을 해주면서 투자금 회수하고 주식 가격은 조금씩 빠지는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장기 투자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쪽을 보실 때는 이 배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페이퍼에서 이런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자산 배분을 따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수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놨어요. 여기 있는 지수들은 전부 다 굉장히 대표적인 지수들이라서 선물이나 ETF가 다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천년 자원 관련 S&P 글로벌 천년 자원 인덱스도 GNR이라는 ETF가 존재해요. 그렇게 ETF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거를 보시고 ETF를 찾아서 그런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고 이런 대학들은 다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대한 정보도 헤지펀드처럼 막 기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은 매년 이렇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이렇게 보고서로 레포트를 하고 있고 1년 1년 상간에 이렇게 배분율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처럼 추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페이퍼에서 나온 그런 지수로 자산 배분을 따라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다우먼트 펀드들을 추종할 수 있다는 결과로 페이퍼가 마무리됩니다. 최상위 5개의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20년 동안 11.2%고요. 1조를 넘는 90개의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7.8%. 그 다음 이렇게 그런 지수로 추종해서 따라 해본 수익률은 8.4%가 나오죠. 그 와중에 이제 주식과 채권 6대4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6%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노력 없이 주식 종목을 고민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서 그냥 패시브 투자, 그냥 지수 같은 거에 넣어놓는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지수에 어떤 비율로 넣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버드 예일 대학의 방식을 따라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버드 예일 대학의 그런 인다우먼트 펀드의 펀드 매니저와 그런 리서치 팀은 초엘리트들이 전문성과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이트에 가서 그 비율을 안 다음에 이런 지수로 이 배분을 따라 하셔도 장기적으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높은 수익을 따라 해보려고 할 수 있다. 그런 팁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참여자들 시리즈를 이렇게 4편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마켓 메이커들의 세계에 대해서 5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파트는 지금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진도를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개인 차원에서 투자와 매매 공부를 하실 때 마켓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편에서는 이제 곧 금융 상품들의 분석 및 가치 평가에 대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